안녕하세요. 유익 아카데미 2020 뉴 정보 처리 기사 필기 제4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중에 3장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과목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유형과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의 유형은 우리가 주로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절차적 언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지향 언어, 그 다음에 스크립트 언어, 선언형 언어.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언어는 사실 이 절차적 언어, 객체지향 언어, 그 다음에 스크립트 언어, 이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쓰고요. 선언형 언어는 상황에 따라서 쓰는 경우가 빈도가 좀 낮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표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요. 이 정리된 자료를 나중에 한번 다운받아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절차적 언어에 있어서는 개념을 한번 볼게요. 일단 절차적이라는 거는 영어로 쓰면 절차적이라는 얘기는 procedure 하다는 얘기예요. procedure.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그러니까 일련의 처리 절차.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하나의 어떤 순서를 가지고 절차를 가지고 그 정해진 문법에 따라서 순서대로 기술해 가는 언어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절차적 언어, 객체지향 언어, 스크립트 언어 요 세 가지가 이렇게 구분질 수 있고요. 요 세 가지가 보통 명령형 언어고, 그리고 선언형 언어는 말 그대로 선언형 언어죠.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기술하는 언어예요. 그렇죠? 이 선언형 언어는 방법을 기술하기보다는 여기 밑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해법을 정의하기보다는 문제를 설명하는 언어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여기는 선언형 언어라는 거는 문제 자체를 기술하는 언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절차적 언어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절차적으로 순서대로 하는 거고요. 이 가장 고전적인 고전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지향 언어는 절차적인 언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난 건데, 자, 일단 이 절차적인 언어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절차적인 언어는 특징이 프로그래밍 실행 절차가 중요합니다. 절차. 그 다음에 데이터 중심 프로시저 구현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절차적 언어는 데이터 중심으로 프로세스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프로세서가 분리되어 있죠. 그리고 프로그래밍 전체가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자연어와 유사한 단어와 문장을 씁니다. 그 다음에 과학 계산이나 하드웨어 제어 용도로 쓰고요. 장점, 단점 한번 볼게요. 장점은 컴퓨터 처리 구조와 유사합니다. 컴퓨터라는 것이 계산을 하기 위한 건데 순차적으로 순서 있게 모든
계산을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유사하고요. 그 다음에 뭐 같은 코드를 복사하지 않고 다른 위치에 호출을 사용하면, 그렇죠? 같은 코드를 복사하지 않고 다른 위치에서 호출을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절차적인 언어는 프로시저, 그러니까 함수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호출해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듈 구성이 용이하고 구조적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이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제 분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지보수나 코드 수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프로그래밍 분석이나 코드 수정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는 이게 절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어떤 단계의 기능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맨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전체를 다 알지 못하면 그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객체지향 언어를 한번 볼게요. 자, 객체지향 언어는 일단 절차적으로 하는 언어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데이터 중심이고, 그 다음에 컴퓨터 처리와 구조와 유사하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컴퓨터 하드웨어에 어떻게 보면은 절차적 언어라는 거는 컴퓨터가 하드웨어가 처리하는 그런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다면 객체지향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떤 교재나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부품에 대한 얘기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객체 중심으로 만들었다. 뭐 이런 설명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여기 보시면 이제 위키피디아나 이게 기본적인 그 개념 설명 사전에 보시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세계 현상을 컴퓨터상의 가상의 객체로 실현 모델화함으로써 컴퓨터를 가상 세계로 활용하여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객체지향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있는 실세계의 현상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컴퓨터 내에 가상세계로 모델링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상세계로 모델링을 하되 그 실세계의 현상을 가상세계로 모델링할 때 어떤 걸 중심으로 한다? 객체 중심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객체, 여기서 말하는 객체지향의 객체는 영어로는 object인데, 거기에는 데이터와 그 실체와 관련된 동작, 요거를 이제 한꺼번에 묶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객체, 뭐 클래스를 설계를 한다든가 객체를 설계를 할 때에는 객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데이터와 그 다음에 처리하는 그 메소드를 두 개를 같이 하나의 객체로 묶습니다. 이 객체로 이렇게 객체와 그다음에 동작을 이렇게 묶는 거는 실세계 현상을 가장 잘 모델링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생활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가상세계로 모델링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 가상세계로 모델링 할 때에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나 이런 거, 자동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생활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모델링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상세계로 모델링 하기 전에. 그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뭐 바퀴가 4개라든가 또는 운전대가 있다라든가 또는 창문이 몇 개라든가 이런 그 각각의 데이터들, 실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 자동차가 뭐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또는 뭐 그 다음에 문이 열린다, 뭐 여러 가지 동작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동차라는 그 어떤 개념 안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와 동작을 같이 우리 인지구조상에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객체지향 언어에서 컴퓨터로 가상세계로 모델링 할 때 어떤 실체를 갖다가 실세계의 어떤 객체를 모델링 할 때 우리가 어떤 데이터와 그 다음에 동작을 같이 묶어주는 것이 실세계 현상을 가상세계로 모델링 하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명령과 데이터를 구성화된 객체 중심으로 프로그래밍하는 기법, 이게 바로 이제 객체지향이고 언어고, 한 프로그램을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제 객체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점은 이제 상속을 통한 재사용이 가능하고요. 시스템 확장이 용이하고 코드 재활용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객체지향으로 하게 된다 했을 때는 우리가 이게 모델링을 하고 추상화도 하기 때문에 이 실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뭐 재사용을 한다든가 상속을 시킨다든가 재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의 언어예요. 그래서 실세계 모델링으로 분석 설계가 굉장히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실세계를 그대로 가상세계로 객체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요구한 사용자 또는 그 뭐 C레벨의 어떤 그 오너라든가 사장 대표라든가 뭐 이런 어떤 요구하는 사람 요구의 어떤 키 매니저가 있거든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은 컴퓨터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언어로 말로 어떤 요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요구한 거를 우리가 가상세계로 모델링 할 때 가장 실세계 현상의 언어를 객체로 표현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하는데 굉장히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분석과 설계가 아주 굉장히 용이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분석 설계는 우리가 컴퓨터 전문가가 하는 거지만 그 전문가가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요구사항을 들을 때는 일반적인 언어, 자연어나 또는 비즈니스 언어를 듣고 모델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실세계 현상을 그대로 가상세계로 전환하는 것이 객체지향이 굉장히 매끄럽기 때문에 분석 설계를 할 때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와 개발자 사이의 이해도 용이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의사소통이 굉장히 원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세계 현상을 그대로 가상세계로 모델링화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객체지향 언어는 그래서 사실은 컴퓨터 구조와는 좀 동떨어집니다. 컴퓨터가 처리하는 구조에서 독립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사람이 친숙한 그런 사고 개념을 도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형 프로그램 작성에 유용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유지 보수에 용이합니다. 단점이 있다면 프로그래밍 구현에 지원하는 정형화된 분석 설계 방식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석 설계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새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되게 어떤 규정화된 뭐 어떻게 보면 모든 이 설계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동의할 수 있는 또는 뭐 표준화된 그런 이제 설계 방법은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최근에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용화된 그 모델링 기법이 있어요. UML. 예, 요거는 이제 공통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죠. 구현 시 처리 시간이 좀 지연되긴 합니다. 왜? 이게 하드웨어, 그러니까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구조로 친화된 언어가 아니고 사람의 인지 구조에 가깝게 어떻게 보면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컴퓨터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컴퓨터가 처리하기에는 좀 지연이 되는 그런 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크립트 언어를 볼게요. 스크립트 언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 자바스크립트나 뭐 HTML이나 이런 컴파일하지 않고 그 다음에 별도의 번역기가 작성한 소스를 분석하여 실행시킬 수 언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하기도 하고 인터프리팅을 통해서 하는 스크립트라는 거죠. 그냥 말로 이렇게 쭉 써가지고 그 문장을 그대로 번역한다기보다는
그냥 해석해서 어떻게 보면 바로 실행이 되는 거죠. 컴파일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뭐 라이브러리라든가 모듈이라든가 이런 걸 다 종합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번역해서 컴파일 해가지고 기능을 종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실행하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또 보시면 여기 이제 객체지향 언어하고 이 절차적 언어의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컴파일을 하는 언어죠. 그렇죠? 이 두 가지는 컴파일을 합니다. 스크립트 언어는 컴파일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스크립트 언어는 이제 게시판의 입력이나 상품 검색 등 데이터베이스 처리 작업에 이제 수행하고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형 스크립트 언어가 있어요. 클라이언트형 스크립트 언어는 클라이언트 웹브라우저에서 해석 실행을 하는 거고, 주로 뭐 자바스크립트가 대표적인 거죠. 서버형 스크립트 언어는 이제 서버에서 해석하고 실행하는 결과를 클라이언트로 전송합니다. 이거는 뒤에 나중에 나오겠지만 뭐 JSP나 뭐 이런 언어를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 없이 바로 실행 결과가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C나 자바처럼 이제 전체적으로 전체 모든 소스들을 다 컴파일해서 완전히 다 번역한 다음에 실행하는 구조가 아니라 라인 바이 라인으로 바로바로 실행되는 구조죠. 그리고 배우고 코딩하기가 쉽고요. 개발 시간이 짧고요. 소스 코드 쉽게 빠르게 수정 가능합니다. 코드 읽고 해석하고 실행 속도가 좀 느린 편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한 줄 읽고 실행하고 한 줄 해석하고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실행 속도가 느리죠. 그 다음에 런타임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컴파일 하면서 버그나 이런 거를 잡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런타임 얘는 이제 컴파일 하는 단계가 없기 때문에 바로 런타임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선언형 언어는 이제 해법을 정의하기보다는 문제를 설명하는 언어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문제를 바로 설명하는 주로 뭐 HTML 이런 것도 이제 거기에 해당되고요. 주로 어떤 동작이나 어떤 처리를 하는 언어가 아닌 거예요. 이 선언의 언어는. 그래서 어떤 뭐 어떤 문제를 설명하고 나열하는 설명하고 서술하는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명시하고 알고리즘을 명시하지 않는다. 우리가 보통 이제 스크립트 언어까지는 뭔가 처리하는 언어잖아요. 그래서 처리를 한다는 거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기술한다고 했죠.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에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언어는 이제 알고리즘을 명시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고요. 선언한 언어는 목표를 명시하고 알고리즘을 명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명령형 언어는 어떤 방법을 할 것인지 중점을 두는 반면에 선언형 언어는 무엇을 할 것인지 중점을 두는 것이다. 그래서 선언형 언어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제 세 가지 언어 같은 경우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how,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함수형 언어, 이제 논리형 언어, 지리형 언어 이런 세 가지 뭐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독성과 재사용성이 좋고요. 작동 순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기 때문에 오류가 적습니다. 프로그래밍 동작을 변경하지 않고도 관련 값을 대체가 가능하다. 이거는 이제 문제점이죠. 선언형 언어는 많이 쓰이지는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문제를 정의하는 언어다. 그러니까 뭐 주로 XML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구조를 설명해주는 구조를 설명하는 어떤 데이터의 구조를 서술하는 언어 이런 게 XML 같은 것이 선언하는 언어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정도만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이제 실제 절차적 언어, 객체지향 언어, 스크립트 언어, 선언형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잘 아시는 이제 언어들이기 때문에 가볍게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절차적 언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알고리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절차적으로 처리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알고리즘 연구 개발에 쓰는 알고리라는 것이 예전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기 호출이 가능하다. 뭐 이런 최초의 이런 게 특징이고요.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사실 절차적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는 C 언어죠.
유닉스 운영체제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고, 이식성과 포인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컴파일 방식의 언어다. 코볼은 이제 사무 처리형 언어예요. 이게 굉장히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썼었던 언어예요. 지금도 간혹가다 이제 그 금융 쪽에서는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사무 처리형 언어라서 기업에서 많이 썼었어요. 그다음에 포트란은 과학기술 계산용 언어고요. 수학, 공학, 공식 수식이 가능한 언어다. 그다음에 객체지향 언어는 이제 C++를 잘 아시죠? C 언어를 객체지향 개념을 적용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C#이라는 것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객체지향 프로그램이고요. 얘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윈도우 서버라든가 이런 데서 플랫폼에서만 동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바 잘 아시죠? 대표적인 객체지향 언어죠. JVM 기반에서 언어가 실행되고요. 그래서 운영체제 하드웨어가 독립적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바는 객체지향 언어인데 이 객체지향 언어는 하드웨어와 독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식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캡슐화가 가능하고 재사용성이 가능하다. 객체지향 언어는 일단 객체 단위로 프로그래밍 하기 때문에 그거를 재사용하거나 캡슐화가 가능합니다. 뭐 분산 네트워크 환경에서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자바 컴파일러가 자바 소스를 바이너리 코드로 해서 변환해서 한다는 거. 자바 소스는 기본적으로 .java라고 이렇게 코딩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 이제 JVM에서 컴파일 하게 되면은 뭐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자바 파일을 바꾸면 이렇게 클래스로 바뀌죠. 클래스. 이렇게. 네, 클래스 단위로 이제 실행되는 거예요. 여기 클래스가 이제 어디서 동작하는 거예요? JVM에서 바이너리, 여기 이제 바이너리 코드 형태로 해서 변환된 거가 이제 실행되는 거죠. 자, 그다음 스크립트 언어는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대표적이죠. 뭐 잘 아시다시피 PHP 같은 것도 있고 파이썬 이런 것도 요즘 굉장히 많이들 공부를 하시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스크립트 언어는 뭐 웹페이지 동작용 제어용 클라이언트 언어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할 수 있고요. 클래스와 변수 선언이 필요 없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PHP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서버형 스크립트 언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JSP나 또는 ASP나 뭐 이런 거와 비슷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JSP는 자바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고 ASP는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그 서버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C와 자바 문법이 유사해요. 그다음 파이썬은 객체 지향 기능을 지원하는 대화형 인터프리터 언어예요. 얘는 이제 인터프리터 언어다. 그래서 유니코드 문자열을 진화하고 플랫폼 독립적이고 라이브러리가 풍부하다.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언어가 간단하고 문법이 간단하고 다른 언어와 같이 섞어서 많이 씁니다. 펄이라는 것도 있고요. 얘도 인터프리터 방식 언어고요. 뭐 쉘 스크립트 뭐 이런 거 하고 기능이 있다. 펄은 잘 사용하지는 않고요. 자, 그다음 선언형 언어는 이제 HTML 이런 거. HTML이 이제 우리가 웹페이지에 구성하는 그 페이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그게 어떤 그 페이지에는 무슨 색깔을 쓰고 또 그 다음에 페이지의 표는 어떻게 그리고 이런 목적을 이 HTML로 구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작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언형 언어 중에 해당합니다. HTML이. 그래서 하이퍼 테스트 문서 생성형 언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ML은 이제 HTML에서 좀 발전된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구조라든가 문서들의 상호 교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언어예요. 새로운 태그 정의 가능 기능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구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XML 형태로 해서 정의를 해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XML 안에 데이터들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가 있는데 XML은 파일 형태로 파일 형태로 전송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데이터베이스하고 직접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하지 않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리스프는 뭐 이제 그 수학 포기법 표현 목적으로 만들어진 언어고요. 뭐 자료 구조라든가 이런 거에 강점이 있습니다. 뭐 트리 자료 구조, 뭐 가비지 컬렉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프롤로그는 이제 인공지능에서 뜬다는 거 이런 뭐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혹시 시험에 나오면 이런 이제 절차적 언어에는 뭐뭐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객체지향 언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그 각각의 그 특징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객체지향 언어만 한번 좀 또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볼게요.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성 요소, 구성 요소는 가장 핵심적인 게 세 가지예요. 꼭 기억해 주시고요. 객체, 당연히 이제 객체 중요하죠. 그 다음에 클래스, 그 다음에 메시지. 자, 객체와 클래스의 차이점은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객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아까 실세계를 가상세계로 모델링 할 때 데이터와 그 처리하는 연산을 결합시킨 실체, 어떤 개념적인 그, 어떤 데이터와 연산을 묶어서 설계할 때 어떻게 보면 그, 그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속성과 메소드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실제 이것도 좀 약간 애매한 게요. 객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객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객체는 데이터와 연산을 그 묶어놓은 그 개념, 추상적인 개념을 말하는 거고요. 객체라는 것은 데이터 구조 위에서 수행하는 연산들을 가지고 소프트웨어 모듈이라고 하는데, 실제 속성과 메소드로 구성되어 있는 요걸로 구성되어 있는 요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요 밑으로 내려가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클래스라는 것은 이 객체를 어떻게 보면 실체화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유사된 객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으로 표현하는 요소다. 그다음 공통된 특성과 행위를 갖는 객체의 집합이다. 공통된 특성과 행위를 갖는 객체의 집합이다. 그래서 객체의 유형과 타입을 의미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클래스는 실제 어떻게 보면은 이 객체라는 개념들은 좀 더 이렇게 추상적인 용어라고 볼 수 있다면, 클래스는 좀 더 구체적인 그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기술적인 용어죠. 기술적인 용어. 객체는 개념적인 용어. 클래스는 기술적인 용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클래스는 실제 그 객체라는 것이 실세계를 가상세계로 모델링한 어떤 그 존재잖아요. 실체. 그렇죠? 가상화된 실체.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실제 그 객체들을 갖다가 모아서 클래스로 묶어놓은, 그래서 그 객체의 유형과 타입 같은 형태로 표현해 놓은 것, 실제로 표현한 것, 그것이 클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자, 객체 지향의 특징, 메시지 설명드렸죠. 메시지는 객체들 간에 상호작용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객체의 메소드가 일으키는 외부의 요구사항이다. 뭐 좀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메시지라는 것은 이게 좀 추상적인 용어인데, 이게 객체와 객체, A라는 객체, 뭐 A, B라는 클래스가 있으면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 그 데이터, 그 데이터들이 어떻게 보면은 어, 연산에 따라서 결과를 반환해 주기도 하고, 또는 그 연산 결과를 또 메소드 안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하는 그 자체, 그 데이터들을 메시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 A라는 객체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B라는 객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간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라는 거는 의사소통을 한다는 얘기는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를 개념화한 거다. 그래서 구성 요소는 객체, 클래스, 메시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객체 안에는 이제 속성이 있고 메소드가 있는데, 잘 알다시피 속성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제의 어떤 특성들,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 값들, 그러니까 뭐 성질이라든가 분류라든가 식별이나 수량이라든가 현재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자동차가 있으면 바퀴가 4개다. 그러면 바퀴의 개수, 이런 것들이 속성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소드는 이제 객체가 메시지를 받아서 실행할 때
구체적으로 연산을 정의하는 거, 그러니까 그 실제적으로 동작하는 거,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 하는 것들에 대한 이제 메소드, 방법론이죠. 메소드라는 게, 그렇죠? 그 방법론, 메소드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처리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정의해 놓은 것이 메소드. 그다음에 특징, 이제 객체 지향의 특징 5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요 앞자를 따서 외울 수 있게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캡, 추, 다, 정, 상 이렇게 외워 놓으시면 요 5가지 특징 캡, 추, 다, 정, 상 이렇게 꼭 외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캡추 다정상 부분은 있어가지고 그 외워주시고요. 그 캡슐라는 잘 안다시피 이제 데이터 속성과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요거를 이제 묶어서 객체화한다라고 해서 그 캡슐하는 것이고요. 캡슐은 이렇게 묶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캡슐화된 객체 세부의 내용이 외부에 은폐되도록 해서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 오류 파급 효과가 적다. 그래서 캡슐화된 것들은 또 이제 묶어져 있는 모듈과 같은 거기 때문에 재사용이 좋다. 그 다음에 추상화는 불필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객체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중점을 두어 모델링한 것을 말한다. 추상화. 그렇죠. 객체 지향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세계에서 우리가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만 단순화해서 그러니까 즉 추상화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상세계 즉 컴퓨터로 처리할 수 있도록 모델링한다. 그래서 모델링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계에 있는 실제 현상들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필요한 목적에 맞춰서 가상세계로 처리하는 거에 꼭 필요한 부분들만 단순화하고 간소화해서 추상화해서 모델링해서 가상화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징입니다. 데이터와 메소드를 공통된 성질을 추출해서 슈퍼클래스로 뭐 생성하는 거, 이것도 이제 추상화라고 할 수 있고요. 다양성은 이제 뭐 여러 한 요소에 여러 개념을 넣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메소드에다가 다양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메소드를 갖지만 그것이 다양한 어떤 그 기능이 어떤 객체와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객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달라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으로 이제 오버라이딩과 오버로딩이 있는데, 그러니까 상속을 해가지고 이제 오버라이딩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속받은 메소드를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오버라이딩이고, 그다음에 오버로딩은 이제 뭐 이제 그 메소드를 되게 그 인자값을 바꿔가면서 기능을 다양하게 변형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보통 보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요즘 뭐 더하기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더하기라는 것이 여기다 숫자라는 데이터를 쓰게 되면 이 실제 값을 더하는 거고, 여기다 문자를 표기하면 더하기를 하면 문자가 두 개가 나란히 이게 합쳐져서 쓰는 그런 기능을 쓰는 그런 더하기를 숫자를 썼을 때와 문자를 썼을 때 기능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다양성의 어떤 속성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은닉이라는 것은 이제 캡슐화에서 어떤 중요한 개념들을 다른 객체로부터 정보를 숨기고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연산, 메소드를 통해서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접근하도록 허용해 주는 거예요. 상속성은 이제 상위 클래스로부터 모든 속성과 연산을 하위 클래스로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실제 세계에서 우리가 어떤 꼭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뭔가 어떤 양도받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갖고 또는 상위 개념의 어떤 속성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위의 구체적인 어떤 클래스가 그 상위의 어떤 클래스에 있는 정보들을
또는 메소드를 가져다가 쓸 수 있게 함으로써 재사용성도 높이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게 보면 프로그래밍 코딩하는 거를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코딩하는 거에 어떤 시간이나 어떤 반복적으로 하는 작업들을 줄일 수가 있어요. 상속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자동차라고 했을 때의 개념과 그 자동차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을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보다 하위 개념이 뭐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세단 또는 뭐 소형차 또는 뭐 버스 뭐 또 그다음에 뭐 트랙터 뭐 이런 다양한 어떤 하위 개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라는 기본적인 개념들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그 밑에서 어떤 하위 클래스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기능들을 재정의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갖고 있는 그 기본 문법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모든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있는데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은 변수에 저장될 데이터의 형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할 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그 데이터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라는 것, 데이터 값의 속성들이 다 있어요. 형식들이 있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의 유형에 맞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는 뭐 3이나 3.3이나 뭐 그냥 보면 아 얘가 실수나 정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담을 때는 얘를 뭐 어떻게 뭐 구분해서 담지 않지만 컴퓨터가 이걸 담을 때는 예를 들어서 A라는 값 또는 3이라는 값, 3.3이라는 값 이런 것들을 우리가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할 때 그 메모리 공간에 담는 형식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릇은 문자만 담겠소라고 하면 이게 문자형 데이터 타입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변수의 데이터 타입이 여기는 뭐 정수형 해서 이렇게 해서 정수만 받아주는 거죠. 그래서 미리 저장할 공간에 어떤 타입 틀을 미리 고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나중에 사용할 때 거기다가 그 변수에는 그 데이터 값만 저장해서 처리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데이터에 어떤 제약 조건을 나름대로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데이터 타입의 유형에는 정수 타입이 있고 부동서술점이 있고 문자 있고 문자열이 있고 불링이 있고 배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정수는 당연히 이제 예에서 소수점이 없는 숫자를 정수라고 하죠. 그래서 뭐 양수, 음수 뭐 이런 것 다 정수라고 할 수 있고요. 부동소수점은 소수점이 이하가 있는 실수를 말하는 거예요. 실수. 그 다음에 문자인데 문자 타입이 있고 문자열이 있어요. 문자는 한 글자짜리를 말하는 거고 문자열은 글자들이 이렇게 나열된 거죠. 뭐 헬로우 이런 것처럼. 그 다음에 불린 타입은 참과 거짓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배열은 같은 타입의 데이터의 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 언어와 자바 언어의 데이터 타입 크기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한번 보시면 조금 차이점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문자열의 캐릭터는 C는 1바이트 단위로 합니다. 이게 옛날에 이제 쓰던 거라서 1바이트 단위로 하는데 1바이트면은 8비트죠. 그죠? 8비트 기준으로 쓰고요. 자바는 기본적으로 유니코드를 씁니다. 유니코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바이트 기준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캐릭터 2바이트를 쓰고요. 굉장히 용량을 많이 차지합니다. 자바가 데이터를 저장하더라도 이거 사실 한 글자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자바는 특징이 뭐냐면 C하고 차이가 있는 게 부호 없는 문자열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부호 있고 얘는 부호 있는 거, 부호 없고 얘는 부호 없는 캐릭터 이런 식으로 unsigned 데이터형이 없어요. 자바는 여기도 보세요. 그죠? 여기도 없죠? unsigned 형태 없어요. 그래서 자바는 무조건 signed 형태만 있다. 그러니까 부호 없는 문자형이라든가 부호 없는 정수형이라든가 이런 걸 취급하지 않아요. 자바는.
그 다음에 이제 정수형 보시면 이제 정수형 자바는 이제 바이트부터 출발하죠. 1바이트. 왜냐면은 자바는 무조건 2바이트가 기준이기 때문에 1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바이트라는 그 데이터형을 하나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C 언어가 똑같아요. short, int, long 해서 정수형 취급하고요. 정수형은 이제 롱롱이 하나 더 있습니다. 8바이트인데요. 그 바이트 수가 좀 차이가 있어요. 자바는 정수형의 C는 이제 2바이트, 이거 똑같죠? 얘는 똑같은데 int도 4바이트, 4바이트 똑같은데 여기서 롱이 C는 4바이트고 자바는 8바이트입니다. 이런 좀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플로트 실수형 볼게요. C 언어는 4바이트가 실수형이고 자바도 마찬가지고 더블도 8바이트, 8바이트 똑같고 롱 더블이라는 게 하나 또 있는데 뭐 8바이트 똑같습니다. 롱 더블은 없어요. 자바에. 논리는 자바 같은 경우는 논리 불린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따로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그 C는 없어요. C는 불린 타입이 따로 없어요. true, false를 따지기 위한 거의 값으로 C는 보통 0은 false를 의미하고 false를 의미하고요. 0은 false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 0 이외의 숫자, 0 이외의 숫자는 보통 뭐라고 그럽니까? 0 이외의 숫자는 true로 봅니다. 요런 차이가 좀 있어요. 자, 그다음에 변수 한번 볼게요. 요게 이제 시험에 그 최근에 2, 3회 공통 통합 기출 필기 시험에 한번 나왔었죠. 이 변수 컴퓨터가 명령이나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 저장하고자 하는 어떤 값이 있을 때 그 값을 자, 그래서 변수는 컴퓨터 명령이나 연산을 처리하기 위해 저장하고자 하는 어떤 값이 있을 때 그 값을 주기억장치에 기억하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베리어블이라고 하죠. 그 공간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자, 변수명은 작성 규칙이 있는데요. 이거 좀 기억해 놓으셔야 되는 것이 사용 가능 문자는 영문, 대소문자가 가능하고요. 숫자 못합니다. 숫자 그다음 밑줄 이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문, 대문자, 소문자 이제 구문지어서 다른 값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불가능한 거는 이제 여기 이렇게 뭐 특수기호라든가 이런 걸 쓰면 안 됩니다. 앞에다가 변수 사용 규칙은 첫 글자는 영문자나 밑줄 무조건 요 두 개만 가능해요. 숫자는 안 되고요. 숫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명 중간에는 공백이나 특수문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어요. 여기 공백 중간에 이제 공백이 있거나 특수문자도 뭐 이렇게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뭐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 특수문자는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글자 수 제한이 없고요. 대소문자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값의 의미의 역할을 표현하는 것. 대부분 이제 변수의 의미는 그 데이터 값의 의미나 역할을 이렇게 대부분 의미하는 그 단어를 쓰죠. 그 다음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예약어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예약어는 변수명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 뭐 for라든가 이거 쓰잖아요. for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for, if, while 이런 문법 용어는 쓰면 안 돼요. 여기서 이게 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대문자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대문자고 소문자가 구분이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예약어가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여기 표로 놔둬놨는데 이거는 꼭 기억하고 계세요. do, for, while 반복문, 선택, 뭐 케이스, 디폴트 뭐 이런 것들은 문법 용어로 쓰는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변수로 쓰면 안 됩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게 반복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예, 보셔서 계속 눈에 익히셔 놓으신 다음에 이걸 변수로 쓰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 이 예약어는 이제 문법에서 번역할 때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변수로 해놓으면 변수와 예약어가 어떤 게 우리 예약어로 다 인지를 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이제 오류가 나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 오퍼레이터 한번 볼게요. 이게 연산자인데 연산을 표현하는 기호로서 프롬 내에서 다양한 연산자가 사용됩니다. 자, 연산자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한 표로 딱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거 꼭 기억해 놓으셔서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일단은 단한 연산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학 연산자, 3학 연산자, 대입 연산자, 순서 연산자 이렇게 이제 5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고요. 단한 연산자에는 우리가 논리 연산할 때 논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뭐 두 개의 true, false, true면은 뭐 true가 된다든가 할 때 뭐 이제 and 조건이라든가 또는 뭐 or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죠. 그래서 그거 쓸 때 not을 요게 느낌표가 not을 의미해요. not이라는 건 논리 연산자의 not이라는 거는 참과 거짓의 반대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true에다가 이렇게 느낌표 넣으면 이건 결국 false란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물결 표시는 비트 값의 반대값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A 값에다가 0을 넣는데 비트 넣는데 이렇게 A를 쓰면 요거는 결국 1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증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는 이제 증가 감소를 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요거는 뭐하고 같은 거예요? A는 A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이즈 오프는 이제 자료의 크기를 추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술 연산자가 있어요. 2학 연산자는 양쪽에 좌항과 우항에 이렇게 두 개의 항을 값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연산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산술 연산자는 잘 아다시피 뭐 곱하기 가감승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나머지가 또 하나 추가됩니다. 그 다음에 시프트 연산자는 이제 비트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값이 있는데 이 1001인데 이렇게 하나를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얘를 이렇게 한 칸씩 이렇게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런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관계연산자는 이제 요거 비교하는 거죠. 두 수의 관계를 비교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결과를 얻는 연산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연산자는 이제 요거 이제 같다, 같지 않다. 그래서 이 비트별로 결과를 얻는 연산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논리 연산자 아까 얘기했지만 요게 좀 오타가 났네요. 여기 이 비트 연산자 부분, 요게 이제 비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게 좀 편집이 좀 잘못됐네요. 그래서 여기 n% 비트 하면은 요게 이제 AND 조건을 하는 비트 값을 AND 처리해주는 거고, 요거는 XOR 그래서 해주는 거고, 요건 OR 그래서 OR AND 하는 계산은 잘 알다시피 AND는 둘 다 1이면 이렇게 1이면 이제 1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1이 되면 얘는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R는 둘 중에 하나만 1이 있어도 1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OR고 익스클루시브 OR는 뭐가 어떨 때 1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를 때 1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다를 때 1이 되고 같을 때는 어떻게 돼요? 같을 때는 0이 되는 게 익스클루시브 OR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논리연산자가 빠졌네요. 이건 좀 편집을 나중에 다시 해서 올려드려야겠네요. 논리연산자는 두 개의 논리 값을 연산하여 참과 거짓을 얻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비트 연산자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참가거지 얻는 건데 얘는 n%를 이렇게 2개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2개 쓰고 요게 엔드 참 true false 논리 연산자의 엔드 연산자고요. 그 다음에 요 2개를 쓰면 요거는 이제 오화 연산자. 그래서 비트 연산자는 1과 0 하나의 1과 0 값에 대한 비트 값에 대한 연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and or와 그 표기를 하나만 쓴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비트 연산자를 할 때는 같다라는 거는 2개를 써줘야 돼요. 이게 왜 같다라는 거를 2개를 쓰냐면 요게 이제 여기 죄송한데 이게 이제 다 하나씩 밀렸네요. 그래서 요게 관계 연산자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다라는 거는 요 관계 연산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트 연산자는 요 내용이고요. 그죠? 그리고 논리 연산자는 여기 제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and는 2개, n% 2개, 그 다음에 막대기 2개 쓰는 거는 5화 이렇게 해서 논리 값에 대한 연산을 결과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연산자는 이제 조건이 참이면 수식 1이 되고 거짓이면 수식 2를 실행하는 그런 연산자예요. 그리고 대입 연산자는 이제 등호 가지고 우측에 있는 값을 좌측에다가 저장하는 거. 요게 역할을 하는 거. 대입 연산자죠. 그 다음에 연산 후 결과를 변수에 대입하는 연산식을 간략하게 입력할 수 있는 대입 연산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좌측 연산이라든가 연산자 모든 연산자하고 이 등호를 이렇게 같이 써주면 이게 어떤 결과를 하냐면 이 곱하기를 예를 들어서 여기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여기 변수가 있다고 볼게요. a 이렇게 쓰면 a가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a와 3을 곱해가지고 어디다 저장하는 거예요? a에다 저장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 기억해 주시고요. 순서 연산자는 그냥 콤마예요. 그래서 어떤 콤마로 어떤 값들을 2개 이상의 수식이나 값들을 나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 규칙을 한번 볼게요. 결합 규칙은 단한 연산자 같은 경우는 하나의 값 앞에다가 표시하는 거잖아요. 연산자가 앞에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뭐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결합 규칙은 얘는 이제 결합 규칙이 우측에서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네,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결합 규칙이. 그 다음에 산술연산자, 이항연산자 같은 경우는 항이 2개잖아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결합 규칙이. 조건연산자는 당연히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다음 대입연산자는 아까 얘기했죠. 2개 계산을 해서 왼쪽으로 있는 변수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측에서 좌측으로. 그 다음에 순서연산자는 당연히 순서대로 가는 거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다음 우선순위는 이제 여기 이 표에 대해서 단항연산자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순서연산자라든가 대입연산자가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2학년산자하고 3학년산자가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입연산자, 순서연산자가 제일 우선순위가 낮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연산 처리하는 거는 단한연산자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5 이런 순서로 하게 됩니다. 자, 제어문이 있는데 제어문은 이제 C나 자바에서는 거의 다 대부분 동일하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if문이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제어문이라는 건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명령어가 서술의 순서에 따라서 무조건 위에서 아래에서 실행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을 지정해서 진행 순서를 변경하거나 실행을 반복하게 하는 명령어가 제어문입니다. 자, if문이 있습니다. 조건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해서 경로를 선택하게 하는 게 if문이에요. 그래서 if문은 조건이 참일 때만 실행하는 if, 단항 if, if문 하나만 있는 거. 그래서 이거 참이면 여기 바로 실행하는 거죠.
그다음에 형식 2가 있는데 조건이 참일 때와 거짓일 때 두 개로 나눠지는 거. 여기 참일 때 문장 1이 실행되고 거짓일 때 문장 2가 됩니다. 조건에 따라 이게 분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조건이 여러 개 있는 경우, 그러니까 조건 1이 참이면 문장 1이 되고, 조건 2가 참이면 문장 2가 되고, 조건 3이 참이면 문장 3이 되고, 이것도 이게 모든 조건이 다 안만 조건이 참이 아닌 경우, 거짓인 경우, 이 위에 세 가지 조건이 다 거짓인 경우, 이때 마지막으로 문장 4가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케이스 스위치문이 있어요. 조건에 따라 여러 개의 선택 경로로 하나를 취하고자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케이스라는 용어를 쓰는 기기도 하고 스위치라는 것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기본이죠. 스위치라고 해서 수식을 써서 그 수식 값이 어떤 레이블에 일치하면 그 문장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블 수식 값이 레이블 1과 값이 같으면 문장 1이 되고 레이블 2가 같으면 문장 2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브레이크는 이제 브레이크를 쓰고 안 쓰고 달라요. 브레이크를 쓰면 이 레이블 1과 일치하고 난 다음에 이 문장 1이 실행되고 그리고 이 여기를 탈출해요. 이 스위치문이 아예 끝나버리는 거죠. 근데 이 브레이크를 안 쓰잖아요. 그러면 이건 여기 여기 일치돼 예를 들어서 일치하면 여기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또 내려갑니다. 이렇게 밑으로 다 차례대로 내려가서 디포트까지 내려가게 돼 있어요. 브레이크를 안 쓰게 되면. 브레이크를 쓰면 여기 실행이 되고 나면 이 문장 실행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while문은 이제 반복문 볼게요. while문은 이제 잘 알다시피 조건이 참인 동안 실행하는 문장을 반복 수행하다가 조건이 거짓이 되면 반복문을 벗어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이 참이면 여기 문장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죠? 이 조건이 참일 동안. 근데 조건이 거짓이 되면 이 문장을 탈출하죠. 그다음에 두와일문인데 두와일문은 와일문하고 좀 다른 것은 이제 무조건 한 번 실행을 한다. 여기서 무조건 1회 실행. 1회는 한 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while 조건에 맞춰서 비교를 해서 참이면 다시 실행하고 그 다음에 거짓이면 탈출. 거짓이면 탈출한다. 그 다음에 for는 이제 초기값, 최종값, 증가값 이렇게 써서 초기값 지정 수식, 그 다음 최종값 지정 수식, 그 다음 증가값 지정 수식을 써서 이 중간 아래에 있는 문장이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값을 지정을 해서 이 초기값이 보통 뭐 i는 뭐 0 이렇게 출발하고 그래서 어느 값부터 출발하는지를 지정해 주고요. 최종값 지정 수식은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죠. i가 뭐 10보다 작을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i가 10이 되면 이 포문을 탈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증가값 지정 수식은 예를 들어서 뭐 i는 플러스 그래서 이렇게 더하기를 하나씩 증가시켜주는 형식이 될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보통은 여기서 1번 이렇게 실행하고 그 다음에 최종값 이렇게 비교를 해요. 2번 이렇게 비교하고 내려와서 실행 3번 실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 4번 실행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로 가요. 여기서 4번 증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다시 비교를 합니다. 증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6번 이렇게 실행돼요. 그리고 다시 7번 이렇게 해서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최종값이 이제 10이 딱 되는 순간 여기 한 번 더 하고 난 다음에 와서 10이 되는 순간 탈출해 버리죠. 자, 배열 한번 볼게요. 배열은 이제 같은 타입의 변수들로 이루어진 유한 집합을 정의하는 것이고요. 배열을 구성하는 각각의 값을 배열 요소라고 합니다. 배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를 인덱스라고 하고요. 언제나 C는 보통 언제나 0부터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열과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많이 다루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 구조다. 그 다음에 1차원 배열, 2차원 배열 이런 것이 많이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2차원 배열을 많이 씁니다. 2차원 배열까지만 씁니다. 자, 기본 선언 방법 볼게요. 데이터 타입, 그 다음 배열 이름, 그 다음 배열 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배열 길이라는 말로 써져 있는데 보통은 이제 배열
요소 개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소 개수가 몇 개냐라는 거를 지정하는 것이고요. 보통은 기본 이렇게 선언을 하고 초기화하는데 이렇게 보셔요. 오른쪽 예시처럼 이렇게 그레이드 3 해서 그레이드라는 배열을 3개를 해가지고 0, 1, 2 이렇게 각각의 값들을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에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배열의 이름하고 배열 길이를 써준 다음에 배열 요소를 이렇게 콤마해서 중괄호 해가지고 쭉 나열해 주죠. 그래서 그레이드 3니까 85, 65, 90 이렇게 해서 쭉 나열해 주면 선언과 초기화가 다 동시에 됩니다. 배열 길이의 자동 설정. 이렇게 배열 이름 해주고 이렇게 대괄호 써주고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오른쪽에 초기화되어 있는 걸로 그 개수가 정해져요. 요소의 개수가 자동으로. 자, 그다음 타입은 배열 요소로 들어가는 변수의 타입 명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는 뭐가 되든 뭐 인트 뭐 예를 들어서 이것처럼 정수를 나타낸 타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롱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캐릭터 해가지고 문자 캐릭터 타입이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어떤 특정한 동일한 데이터 타입으로 이게 집합의 묶음을 만드는 것이 배열이잖아요. 그다음에 배열의 이름은 배열 선언된 배열로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배열 이름을 정해놔야 이걸 나중에 이제 접근을 하겠죠. 그다음에 배열의 길이는 배열의 몇 개 배열 요소를 명시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차원 배열 한번 볼게요. 2차원 배열의 데이터 타입, 배열 이름, 그 다음에 열의 길이, 행의 길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 혼란스럽지 않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사실은 이게 행의 개수, 이게 행 요소의 개수, 그 다음에 이게 열 요소의 개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나아요. 사실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2차원 배열로 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표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여기가 행이 2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이 2개고 그 다음에 열이 3개다. 이렇게 그래서 2행 3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의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이제 열의 개수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이 열의 길이라는 거는 이 열이 갖고 있는 요소의 개수가 몇 개냐 이 두 개를 쓰겠다. 그런 뜻인데 결국 이행을 쓴다는 뜻이에요. 여기다 이를 쓴다는 얘기는. 그래서 열의 길이라고보다는 행의 개수, 그다음에 두 번째 칸은 열의 개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행 개수, 열 개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선언과 초기화를 동시에 할 수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배열의 요소 해가지고 꺽쇠에서 이렇게 0,0 그다음에 0,1 그다음에 이렇게 쭉 나열해 주면 돼요. 요거 순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여기 만약에 여기가 0,0이고 0,1이고 0,3이고 이렇게 2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행값은 고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열 위치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순서대로 이렇게 갔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행에서 열만 이렇게 차례대로 바꿔가지는 요거를 이렇게 나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10, 20, 30, 40, 50, 60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중괄호 열어서 10, 20, 30 첫 번째 행값, 그 다음에 두 번째 행값 4, 10, 50, 60 이렇게 나눠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표로 표시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 20, 30, 40, 50, 60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이제 그 앞에까지는 기본 문법에 대한 내용이고 라이브러리는 이제 우리가 C 언어나 자바 언어나 기본적으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고급 언어에서는 우리가 그 사용자가 직접 순수하게 직접 코딩해서 사용하는 코딩하는 문법도 중요하지만 다양하게 미리 이 다양한 언어에서 미리 그 언어를 개발한 또는 벤더사나 또는 여러 가지
그 언어를 구축한 어떤 뭐 단체나 이런 데서 미리 만들어 놓은 기능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모아놓은 집합체예요. 그럼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은 정의되어 있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도서관 같은 거다. 그래서 도서관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필요할 때 찾아서 쓸 수 있는 모듈화되어 있는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도서관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서가에 라이브러리들 뭐 다양한 기능들을 가져다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구성에는 도움말, 설치 파일, 샘플 코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이브러리에는 뭐 도움말, 그래서 뭐 도와주는 설명문서, 설치 파일은 설치에 대한 파일, 그다음에 샘플 코드는 뭐 미리 라이브러리를 이해하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종류에는 표준 라이브러리가 있고요. 외부 라이브러리 있어요. 표준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 종류의 모듈과 패키지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별도의 설치 없이 사용할 수 있고요. 외부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별도의 파일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부 라이브러리는 누구나 개발해서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 표준 라이브러리의 주요 기능들이 있어요. 뭐 언어마다 다 다르게 쓰기는 다양하게 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입출력, 그다음에 문자열, 시간 처리, 수학 이런 거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에서든 기본적으로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입출력 C 언어 같은 경우 STDO에서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에 들어있죠. 그리고 뭐 스캐너 클래스 자바 같은 경우는 이게 입력과 출력하는 함수들을 묶고 사전에 정의해 놓은 것들이 입출력 라이브러리고요. 문자열은 문자열 처리 함수들 정의된 거 string.h string 클래스, 그다음에 날짜와 시간을 처리하는 거, 그다음에 시간 타임 데이트, 시간 수학 함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표준 라이브러리는 아주 기본적인 거, 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실생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데이터들을 당연히 입출력하고 문자를 처리해주고 시간하고 수학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입출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데이터 입출력 장치로부터 컴퓨터 이제 입출력 장치로부터 특정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입력 또는 프로그램부터 컴퓨터 입출력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출력하는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 입력, 출력, 오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표준 입력이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로부터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를 입력받는 거예요. 그래서 리드라는 기능을 쓰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write를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나온 데이터를 어디로 write 하는 거예요? 컴퓨터 출력 장치로 이렇게 write 하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read 하거나 write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메모리를 메인 메모리 있잖아요. 메모리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입력이라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여기에 프로그램이 있다,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우리가 입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로부터 값을 입력받으면 이 메모리에 들어가고 여기 메모리로 프로그램을 가져오는 리드하는 거고, 그 다음에 write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여기다가 write하고 그 다음에 여기 메모리에 있는 거가 다시 하드웨어로 write 하게 됩니다. 보통 뭐 메모리로 이렇게 저장했다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뭐 바로 혹시 이렇게 하드웨어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렇게 메모리로 갔다가 가죠. 오고 가죠. 자, 그 다음에 표준 오류라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OS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소프트웨어가 OS 위에서 동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동작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OS에서 오류 메시지를 뿌려줘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통 표준 오류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는 이제 뭐 소프트웨어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출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여기 OS로 출력해 주죠. 오류 메시지를.
자, 그다음에 이제 예외 처리, 예외 처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예외 처리는 이제 어떤 소프트웨어가 어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것들을 그대로 실행하지 않고 오류에 어떤 대응하는 방법들을 미리 재정의를 해서 개발자가 정의해서 그거로 통해서 시스템 오류가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아니하고 사용자가 그 오류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처리하게 조치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처리라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가 어떤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문제가 발생되면 시스템 오류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럼 OS 단에서 예를 들어서 시스템 오류가 발생되면 에러가 발생됐어요. 그러면 그 에러를 어떻게 보면 이 사용자에게 이 시스템 에러를 바로 이렇게 뿌려주면 사용자가 당황하죠. 또는 이 시스템 오류, 이 프로그램이 문제가 많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 컴퓨터가 고장났구나 또는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이 그 소프트웨어가 고쳐야 되는구나, 소프트웨어가 잘못됐구나 라는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소프트웨어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OS로부터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 에러가 발생되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캐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다가 예외 처리 부분에다가 시스템 에러를 받아서 얘를 다시 어떤 사용자에게 이해할 수 있는 어, 이해할 수 있는 뭐 용어로 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예를 들어서 시스템 에러가 발생됐어요. 어떤 에러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 에러 메시지를 바로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게 처리할 수 있게 대안을 마련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원래 숫자 값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문자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용자한테 오류 메시지를 뿌리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여기 입력란에는 숫자가 아니라 문자를 입력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언어창 띄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예외 처리하는 그 문법 구문이 있는데 throw가 있고 try가 있고 catch가 있어요. 보통은 try를 써서 여기 이게 예외 구문을 하나 묶어주고요. 이 예외 조건에 따라서 throw, 예외 객체를 어떤 예외 객체가 throw가 되면 그 예외 조건에 맞춰서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예외 객체를 throw 던져요. 그래가지고 그 예외 객체를 갖다가 캐치한 다음에 그 예외가 발생된 거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으로 실행문을 사용하도록 이렇게 구문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throw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없는 상황일 때 예외를 던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강제로 예외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그리고 try는 가로 안에 있어서 예외 처리 대상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through 예외 객체는 대부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자바 구문인데 자바 보통은 라이브러리나 해서 보통 또는 라이브러리라기보다는 자바 예외 객체가 정의돼 있어요. 사전 정의돼 있어서 그거를 이렇게 써서 수로 던집니다. 자, 그 다음에 캐치는 이제 if, else 구문처럼 이렇게 트라이 캐치가 한 쌍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if, else 구문처럼 해서 예를 들어서 예외 조건이 발생되면 이렇게 예외 객체를 수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예외 객체를 받아서 캐치해서 그 예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캐치블럭의 예외 핸들러라고 합니다. 요거를 예외 핸들러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그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기초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개념들 위주로 설명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